자, 이제 119페이지로 갑니다. 자, 오늘 이 500년 고려 왕조를 마무리하고 조선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좀 팍팍 밀어주세요. 자, 이제 그 중앙 지방 통치 군사 조직 이런 거 쭉 알아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118페이지에 보니까 관리 등용 제도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관리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를 등용했냐, 세 가지 형태로 등용하거든요. 아까 광종 때 공부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958년에 과거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이죠. 후수에서 귀하연. 그래서 과거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능력이야 신분이 아니라 유학 성적, 학문 성적으로 관리를 뽑습니다. 그러니 신라 말에서 고려로의 변동을 보면 이게 시행됐다는 얘기는 좀 더 개방적인, 신분보다는 능력, 좀 더 개방적인 관료제 사회로 한 단계 진전된다, 이런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아까 귀족들의 합의체를 통해서도 고려 귀족 정치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행해지지만 관료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귀족 사회의 특성이 강하게 관리 등용에서도 남아 있어요. 그게 뭐야? 음소야. 그죠? 음소. 자, 이 음소가 뭡니까? 과거 안 보도 되는 거예요. 과거 안 보고 감언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로 음직으로 관리해 나가. 이게 음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 왕실 자손이나 바로 이 공신 자손이나 5품 이상이야.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제 중에 한 명, 이렇게 음직 기준이 있게 돼 있어요. 왕실 공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제 중에 한 놈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과거 안 보고도 감언을 이용해서 관리로 나가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벌 귀족들, 건문세족들, 이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자제, 건문세족의 자제, 이런 놈들은요, 공무원 준비 안 하고 백으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예외적인 상황을 물었어요. 음직 기준에 보면 지금도 그러지만 국가 공무를 수행하려면 18세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음직 기준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18세 이상 된 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안 내고 예외적인 상황을 내버렸어요. 그걸 정답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문제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봐, 18세 이상 된 자가 없어요. 그 기준에 해당된 자가 없다고 쟤들이 그 중요한 특권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세 이상 된 자 이렇게 정해놓고도 그 대상자가 없으면 예외로 10세 미만, 그렇게 됐잖아. 10세 미만, 예외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10세 미만 된 자들도 뭐 음소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작년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뻥꾼 거야. 예외적 상황을 해버렸으니까 예외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기준은 18세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그 대상자가 없다고 포기 안 해, 애들이. 그래서 예외로 다 그렇게 해요. 예외로 10세 미만자들.
뭐 8살, 9살이 어떻게 관직 수행 못해요. 그러나 예외로 그들한테도 음직이 부여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충시했다는 거죠. 바로 음서를 관리 등용해서 과거가 행해지지만요, 음서를 충시해요. 그래서 이 음직을 통해서, 음서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온 놈들은요, 관직 승진,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답니다. 문벌 귀족 자제, 권문세족 자제, 이런 놈들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갔어. 오, 자기 아버지가 빵빵해요. 그러니 관직 승진에 제한이 없어요. 비록 여기 봐, 비록 이제 과거가 시행돼가지고 농민 자제라고 생각합시다. 농민 자식놈이 축구라고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문이 안 좋으니까 과거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왔더라도 가문이 안 좋으면 관직 승진하는데 제한 있겠어 없겠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문벌 귀족사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또 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형태가 이제 천거예요. 천거.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추천해가지고 관직으로 나가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이제 고려시대의 과거예요. 자, 교재 봅니다. 118페이지. 과거 제도에다 동그라미 쳐버려. 일단은 자격은요, 응시 자격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요. 양인 이상 가능, 이렇게 해놨어요. 달리 표현하면 누구들은 과거 못 보게 해놓은 거야. 천인들은, 노비들은 못 보게 해놓은 거야.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천인이 아니면,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응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농민 자식놈도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문과 이런 데 합격해서 뭐 문반직 요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원칙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고려시대에 농민 자식놈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과에 합격해서 막 요직으로 나가는 경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원칙만 예쁘게, 조선도 똑같아요. 고려 조선에 보니까 원칙은 이렇게 예쁘게 해놔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교육 기회를 양반 귀족놈들이 장악하고, 바로 이 과거를 거의, 특히나 중요한 문과는 거의 양반 귀족놈들이 장악합니다. 거기 보니까 실제상은, 그래, 거기 봐봐. 교재 보니까 118페이지. 실제로는 중요한 문과에는 귀족이나 향리놈들, 이들의 자제들이 응시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주로 어디에나 응시했대요. 기술직 관리를 뽑는, 그래서 중인 신분을 주는 잡과 정도에나 응시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랬어요. 원칙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은 주로 잡과 정도, 기술직 관리, 이런 데에. 실시 시기죠. 실시 시기를 보니까요, 식년시예요. 이걸 또 토요일 날 냈네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이에요, 식년시가.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관리되려면요, 여러분들은 막 1년에도 막 3월 달에 사회복지직, 국가직, 지방직, 검찰직, 많잖아요. 경찰직. 얼마든지 공부만 하면 관리가 될 수 있게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충분히 그걸 충분히 못해서 좀 이제 조금 길어지고 하는데, 근데 이때에는 3년 동안은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시를 원칙으로 했으니까요. 조선도 그래요. 원칙이 식년시예요. 물론 조선왕조에 가니까 이제 정기 시험인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 말고 그걸 냈어. 임시과거도 조선에서는 많이 시행돼요.
자주. 대표적인 조선왕조의 임시 과거가 부정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알성시, 또 하나가 증광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광시는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과거 치러요. 알성시는 왕이 어디 들렀을 때, 성균관에 들렀을 때 성균관 유생들한테 임시로 과거 치러요. 이렇게 조선왕조에 가면 정기시험 3년마다 식년시가 원칙인데 이런 임시시험도 자주 치릅니다. 자, 이 조선도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해요. 1차 시험을 뭐라고 그러죠? 초시. 2차 시험을 복시. 왕 앞에서 3차 시험 치는 걸 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관리 뽑는데 고려도 그랬어요. 그래서 향촌에서 1차 과거 치러요. 그걸 향시라고 합니다. 없으면 옆에다 적어놔. 향시에 합격하면 국립대학이 뭐야? 국자감이야. 국자감에서 2차 시험을 치러요. 국자감시. 합격하면 고려시대 6부 중에서 교육 과거를 어디에서? 예부에서. 최종적으로 예부에서 치르는 과거.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자, 이 종류를 보니까 이제 고려시대에는 뭐 이게 숙문 사회잖아요. 문과, 문반직으로 나가는 문과를 뭐 고려도, 조선도 가장 중시합니다. 제발 문과는 시행 안 됐다 이렇게 해버려. 그렇죠? 이렇게 해버려요. 시험장 가서 막 고민하지 말고 고려시대는 문과 시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마련은 해놨지만 시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과는 시행 안 됐다. 그러니 무신에 대한 무신들이 무반 고위직으로 나가는 누틀 텐데 그걸 시행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문신놈들이 무반직의 고위직도 다 차지해버려요. 무신에 대한 차별, 무신난의 중요한 요인이겠죠. 자, 이제 잡과는 치러지는데 해당 관청들에서 기술학, 잡학을 교육시키고 해당 관청에서 잡과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 시험에 지금이야 그런 구분 없어. 고려 조선왕조에서는 기술학 공부해가지고 기술직 시험에 합격했어. 잡과에 합격했어. 양반 축에 껴줘 안 껴줘? 안 껴줘요. 뭐 어떤 신분 줬어? 중인이에요. 지배층의 말단 중인 신분을 줍니다. 자, 이 광종 때 과거를 비로소 시행하면서 정식 과거는 아니지만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그걸 뭐라고 그래? 승과도 시행됩니다. 이건 이제 숭불정책에서 아까 광종 때 강력한 숭불정책을 편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승과를 치릅니다. 교정선, 선종선 이거 시험 봐. 승려들을 대상으로 합격한 승려들한테 불교 나라잖아. 그래서 불교 행정 이런 것들 맡기고 그랬답니다. 숭불정책으로 승과도 행해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시되는 것이 문과인데 문과는 또 이렇게 구성됐대요. 제술과하고 뭘로? 명경과로 구성된대요. 이건 뭘로 시험 본대? 빨리빨리 불러봐. 뭘로 시험 본대? 유교 경전으로 시험 봐요. 유교 경전으로. 이건 뭘로 시험 본대? 문학적 재능, 한문학으로. 이거는 문학적 재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 유교 경전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유교 경전 이것을 시험 치르는데 찍어봐. 이걸 가장 중시하고 둘 중에 뭘 더 중시했대? 그러니 고려시대에는 제술과를 가장 중시. 이걸로 시험 봐. 그래서 고려시대에 한문학이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한동안 학교 교육에서도 한국사를 선택으로 못 배우게 했어요.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뭐 뺐어요.
역사를 뺏기다 보니까 무시하고 뺏기다 보니까 자꾸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서둘러서 다시 모든 학교에서 필수로 하고 수능에서도 또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다시 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렇죠. 일반 백성들도 그래야 되지만 관리들인데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관리들인데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외교를 하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넣은 거죠. 그러니 한국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시험 보는데 그걸 제일 중시했던 문학, 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자, 이렇게 고려시대에 이제 과거가 행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사료입니다. 마지막에 좌주와 문생 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난대요. 이 좌주가 과거 시험관이에요. 문생이 합격생이에요. 그 해에 과거 합격생을 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그 해에 과거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하고 채점해서 관리를 뽑는 이 지공거 좌주들과 그 시험에 합격한 문생들 간에 서로 이렇게 결속이 강화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 되는 이런 모습, 지금도 비슷하지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과거 운영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니까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여기 봐요. 자, 이 신라 말 고려 초에는 호족들이 각기 지방에서 바로 하는 상태고, 이 지방의 호족, 문벌 귀족 사이에다 미추고 놓으시고요. 자, 이 지방 호족들이 또는 신라 말의 육두품 유학자들이 과거가 행해지면서 관료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고위 관리들을 다수 배출하는 가문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고려 중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을 형성해. 그들이 누구들이게? 문벌 귀족이야. 그게 바로 이 호족 출신 육두품 유학자들 찾게 놓으세요. 그들이 주로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료로 나가고 바로 이 고위 관료들을 다수 배출한 그 가문들이 고려 중기에 새로운 문벌 귀족 세력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새로운 지배 세력을 형성한 이들이 각종 특권들을 독점 향유해 가요. 정치면에서 과거도 그렇겠지만 특혜, 음서죠. 정치면에서 음서라는 이런 특혜. 자, 토지제도 가서 할게요. 경제마트 가서. 자, 이 경종 때 전시과가 처음 정해져서 시정연식과, 목종 때 고쳐요. 개정연식과, 문종 때 또 고쳐서 문종 때 이 토제도를 경정연식과라고 하는데, 문종 때 경정연식과를 시행하면서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놈들한테는 전시과에 의해서 관주포무 대가로 주는 과전이라는 토지와 별도의 특혜 토지로서 뭘 더 줘? 공음전을 줘요. 그리고 이것은 뭐까지 허용했어? 세습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정치 진출 과정에서 음사라는 특혜, 경제면에서 공음자라는 특혜, 이런 특권들을 얘들이 이제 독점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는 폐쇄적인 내지는 보수적인 체제로 변질되고, 사회가 그렇게 변질되면 조선의 붕당정치처럼 이제 지배층론들 간에 이걸 둘러싸고 갈등 대립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혼란이. 고려 중기에 문벌 귀족 간의 대립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니까 이자겸의 난 믿지만 거나 이거 누구 때 일어난 난이야? 몇 년이야? 자꾸 불러라고 그랬어요. 인종 때 1126년에 이걸 내요. 또 하나가 묘청의 난입니다. 이것도 누구 때? 몇 년에? 자, 이자겸의 난은 이렇게 뭐 이걸 낼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런데 느닷없이 이걸 낼 걸 대비는 해야 돼요. 경원 이씨 세력이죠. 자, 그 120페이지에 보니까 그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맨 위에 보니까 유형의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 이자겸, 경원이 씨, 경원이 씨. 밑줄 그어봐. 김부식, 경주 김씨. 최충, 해주채 씨. 윤관, 파평윤 씨예요. 이런 가문들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인데 경원 씨 가계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원 씨 가계표를 보니까 문종 때 보니까요, 이자연이 세 딸을 문종한테 다 줘버려요. 세 딸을 그냥 한왕한테 다 줘버려요. 중첩적인 왕실과의 혼인,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겠네요. 손자라고 해볼까요? 그 마지막에 이자겸 때 보세요. 이자겸 때 보니까 세 딸을 두 왕한테 나눠줘. 예종과 인종한테 세 딸을 나눠줘요. 이렇게 이 경원이 씨 세력에 80년 동안 중첩적으로 왕실 외척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고, 이 사람 때 와보니까 왕보다 더 세요. 왕보다 더 세. 아무튼 보니까 고려시대에 바로 이 근친혼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는 것도 가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 얘들이 여기 봐요. 왕보다도 이자겸이 더 세. 그러자 이제 왕의 측근 세력들이 불만일 거고, 그래서 얘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자겸이 왕보다 더 센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간파하고 척충령과 손을 잡고 궁궐로 난입이 들어가서 궁궐 불질러버리고 왕 독살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척충령이 제거되고 이자겸도 제거됨으로써 실패로 끝났던 거, 이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누구들 큰 타격을 받아야 돼. 경원, 이씨 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고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동요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난입니다. 자, 오른쪽 사려 보겠습니다. 만약 이자겸의 난은 이렇게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관련된 사료를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건데, 거기 보니까 첫 줄에 121페이지 첫 줄에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킬 때 18자 왕이설, 이 비기를 토대로 난을 일으켰대요. 18 자, 무슨 씨가 왕이 된대. 그렇죠. 이 씨가 왕이 된다는 이런 비기, 이걸 토대로 해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집에 가서 재밌어 읽어보시고. 자, 이제 일로 갑니다. 묘청의 난. 이것 또한 이것처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묘청의 난은 자꾸 내니까 성격을 딱 규정해 볼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게 잘 해놨어.
자, 일단은 이렇게 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라고 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고려 중기 사회를 보니까 이 중앙 귀족, 개경놈들, 김부식, 김인존 이러한 개경 세력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고려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방 세력들이, 지방은 소외되고 있어요. 지방 세력들이 불만인데 특히나 고구려 옛 도읍지 평양 세력들이 반발한 거예요. 묘청, 서경 출신, 평양 출신의 승려야, 정지상,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묘청의 난을 크게 보면 문벌 귀족 사이의 어떤 동요로 일어났지만 보니까 이렇게 지역 족벌 간의 대립이었다.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 간의 대립이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전통과 결부된 무슨 사상? 풍수 지리 사상, 과. 사대적인 무슨 사상? 유교, 사상 간의 대립이었다라고 사가들이 평가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야. 자, 이 서경 세력들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렇죠? 풍수 지리 사상에 토대해가지고 고려 초부터 어디가 길지다는 게 막 유행해. 서경이 길지래요. 풍수 지리상에 토대해서 서경이 길지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오, 옳다. 그래서 얘들이 서경 세력들이 서경 길지설 이걸 토대로 해서 서경으로 이걸 추진한 거예요. 개경에서 서경으로 길지 서경으로 천도를 추진했던 겁니다. 이때 묘청일파가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할 때 보니까 평양에다가 별도의 궁궐 지어 대화궁을 지어요. 평양에다가 바로 이 대화궁을 서경에다가 대화궁이라는 별도의 궁궐을 짓고 이리로 천도를 도모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천도를 추진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리로 옮기면, 그렇죠? 궁궐을 이리로 옮기면, 서경으로 천도하면, 당시 여신족들이 강성해져가지고 315년에 무슨 나라 세워? 금나라 세우고 강성해진 금이 우리 고려의 사대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에요. 섬기래요. 군시관계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도하면 금이 항복할 거래요. 이렇게 천도하면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 항복할 것이며 주변에 36개 나라가 우리 고려에 조공을 바쳐올 거래요. 금이 항복하고 주변 36개 나라가 우리 고려에 조공을 바쳐와서 우리 고려가 대화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이때 얘들은 서경 세력들은 이런 걸 내세워요. 칭제. 아까 광종 때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내세웁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자주행령으로 사용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정벌해버리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이걸 추진합니다. 누구들이 목숨 걸고 반발하겠어요? 이 개경 세력들, 중앙 귀족놈들이 뭔 소리야? 반발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서경천도에 대해서 개경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벽에 부딪혀버렸네. 그래서 서경 세력들이 난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이군 이렇게 하면서 평양에서 묘청일파가 서경 세력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묘청의 난입니다. 사상적인 문제 이거야.
김부식 사대적인 유학자예요. 사대적인 유교 사상. 그래서 두 사상 간의 충돌이었다. 또 하나는 고구려의 도읍지 세력들이니까 얘들의 가슴 속에는요 고구려 왕조를 계승하려는 이런 의식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겠죠. 고구려 계승 의식. 그래서 이 고구려의 도읍지로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 신라계통의 유학자잖아요. 신라계승 의식이죠. 그래서 사가들은 이것은 고구려 개성의식과 신라 개성의식 간의 충돌이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아무튼 이 묘청이 이렇게 난을 일으키는데 1년 만에 누가 진압해? 김부식이 진압해서 실패로 끝나는데요. 실패로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파장까지도 시험 준비했으면 해요. 일단 서경 세력들 결정타를 맡겼고요. 당연한 거니까. 의미 있는 것은 아까 평양에다가 개경에 마련해 놓은 정치 조직들을 구축해 놨어요. 그게 무슨? 그거 폐지돼요. 분사 조직 이거 폐지합니다. 아까 풍수지리 사상에 토대해가지고 개경과 서경과 동경에다가 바로 이 뒤가 이제 남경으로 바뀌는데 삼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삼경제도 폐지해버린다. 뭐 이런 것 정도는 현장 특히나 이거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하시라도. 그래 놓고 그 121페이지의 사료를 제가 점검할 겁니다. 왜? 자주 내니까. 그래서 이 묘청의 난에 대해서 신채호에다가 동원님 쳐놔요. 박은식 신채호는 잘 나와. 아무튼 신채호 선생님이 어떤 저술에서 밑줄거나 조선사 연구초 우리 근현대 시간에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저술에서 이 묘청의 난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체크해놔서 여기에서 묘청의 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밑줄 그어드릴까요? 마지막 줄에 우리 조선 역사에서 1000년 내에 일대 사건이었다. 밑줄 딱 그어놓읍시다. 묘청의 난은 우리 조선 역사 1000년 만에 한 번 올 자주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묘청의 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묘청의 난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이 서경천도운동 난을 도모하면서 대외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이것을 높이 평가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주파들이야, 북진파들이야, 독립파들이야, 이 묘청일파들의 저런 시도가 보수파들이죠. 반독립파들이야. 이들에 의해서 진압됨으로써 우리 역사가 보수적으로 반독립적으로 퇴보했다라고 크게 한탄해요. 저것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주파들의, 독립파들의, 진취파들의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라면 우리 역사는 그런 식으로 갔을 텐데 사대파들, 반독립파들, 보수파들에 의해서 진압됨으로써 바로 이 안타깝다라고 우리 조선 역사상 1000년에 한 번 올 위대한 자주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누가? 신채호가 어느 저술에서? 조선정부처에서 묘청의 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무신직공기로 가겠습니다.
자, 약 100년 동안 무신난이 일어납니다. 무신에 대한 차별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묘청의 난이 이들에 의해서 진압된 후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정중부, 이소웅, 이고 이런 무신들이 의종이 보현원에 출토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어디로 귀양 보내? 거제도로 귀양 보내버려. 문신놈들을 대량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무신들이 권력을 찬탈했던 거, 이것을 우리는 무신난이라고요. 자, 그럼 사료 볼까요? 사료. 그러면 이 무신정변의 원인이 무신에 대한 고려사회의 어떤 차별이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는데, 그 사이 예를 지금 사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한 거 1번. 문신기구 제추 합의체 도병마사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상장군, 대장군, 무신 고위 관리들의 합의체인 중방은 실권이 없어요. 대표적인 차별이죠. 또 네 번째 보니까 아까 과거에서 했잖아.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무반직의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묵과가 묵과를 수행 안 한다니까요. 문신놈들이 전부 무반직의 고위직도, 이런들 서희가 같네. 서희가 무신이야 문신이야? 서희 장군 문신이에요. 강감찬 무신이야 문신이야? 이렇게 아무튼 묵과가 시행되지 않고 문신들이 무반직의 고위직을 다 차지해버려요. 또 아까 이근육에 이 중앙 군인들한테는 군인전을 지급했는데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면서 군인전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돌아버리겠네요, 무신들. 그렇죠? 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자, 이 고려 중기에 가면 사립학교가 12개가 성립돼요. 국가가 운영하는 관학들, 국자감이나 지방의 향교, 이런 것들이 관학이야. 그런데 고려 중기에 보니까 사립학교가 12개 성립돼요. 특히나 과거를 주관하던 이 좌조 지공고들이 퇴직해가지고 막 사립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막 과거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전부 사립학교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관학이 침체돼요. 사립학교 융성하면서 관학이 침체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뒤가 새 부담이 들어. 그래서 정부가 관학 진흥 정책들을 펴는데, 예종 때 관학을 진흥시켜 보려고 관학 안에다가 뭘 설치해? 7개의 제를 설치해요. 과거 전문 강좌,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를 준비할 학생들이 막 사립학교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자 그들을 다시 관학으로 유인하려고 우리 관학에다가도 과거 전문 강좌를 운영하겠다. 7개의 제를 전문적으로 설치해서 과거 전문적으로 준비해 줄 테니까 관학으로 오래요. 그 중에 7제 중에 무학을 가르쳤던 것이 강해제, 무학제예요. 근데 문신놈들이 이것까지 반발해요. 뭔 관학에서 뭔 무학을 가르치냐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지해버려요. 돌아버리겠네요. 그 얘기의 사료가 무신들에 대한 차별, 여기에 반발해서 남이 일어난 거예요.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3번에요. 123페이지에 무신 정권이 이제 100년간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게 잘 해놨어요. 정중부가 초기에 실권을 잡고요. 누구로 넘어가게? 경대승으로 넘어가는데요. 또 누구로 넘어가? 이음인으로 넘어가요. 이 사람은 신분이 뭔데?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정중부 휘하에 군인으로 들어가지고, 아까 군에서 막 공을 세워가지고
무반직의 최고 자리가 상장군인데 상장군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야. 한동안 고려를 호령합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고 누가? 최충원이가. 이때부터 이제 4대 60년간 최씨일가가 또 고려를 호령해요. 아들 누구로? 최후로. 또 누구로? 또 거기 잘해놨어. 그래서 4대 60년 동안 최씨일가가 최희를 제거하고 김준, 유경 이런 무신 정권이 이어지고요. 또 이어서 임년, 임유무. 기네. 여기 와서 끝나요. 그래서 100년 동안 보니까요. 왕은 허수아비야. 그치? 무신놈들이 왕은 그냥 허수아비를 세워놓고요. 모든 것을 무신들이 장악해요. 그리고 그놈들끼리 치열한 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러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무신 정권이 변천 운영되어 오는데 거의 90% 이상을 어디에서 내더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내는데 밥 먹읍시다. 이제 밥 먹고 와서 이건 나온다고 봐야 돼. 최충원 최후 때의 상황들을 좀 무신정권의 모습으로 좀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대외관계로 가야 이제. 자, 이 475년에 아까 얘기했어. 여기 봐. 475년에 고려 왕조를 위해 끊임없는 대민족의 침입, 거기에 맞선 항쟁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데 한 문제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고려 대외관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식사하고 와서 그 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가 1시간을 또 투자를 드릴 겁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이제 고려 후기로 가. 고려 후기에 80년 동안 원간섭기로 들어가는데 원간섭기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고려 말에 우리 왕들이 개혁을 도모해요. 특히나 무순왕, 죽으라고 나온 무순왕, 국민왕의 개혁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500년 4문제 나오는, 많이 나올 때 5문제 나와요. 고려를 마감을 짓고 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